이제 주식이나 ETF 투자에서 돈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융사기를 당하지 말아야 되고 안전사에 투자해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실패와 모든 아픔이 시작됩니다. 돈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금융교과서 없이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거기서 모든. 근데 사실은 같은 말이거든요. 워런 버핏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돈을 잃지 않으면 돈을 번다는 거를. 이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도 많이 산책을 하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버는 거와 돈을 잃지 않는 게 왜 결국엔 같은 말인지 그거를 깨달으시면 돼요. 저도 뭐 증권사 5년간 그랬죠.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급등주 쫓아가고 코스닥 종목하고 너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지점장님한테 혼났던 거. 한국전력, 그 당시 한국전력을 샀더니 너가 증권사 영업 직원이 맞냐 하면서 호되게 혼났거든요. 그런 공기업이나 사는. 근데 지금 한국전력 어떻습니까? AI 관련주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한국전력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오랜 적자와 수모. 한국전력 투자하면 바구 취급을 받다가 어느새 AI의 선두에 서 있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투자 시장에 머무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어쨌든 돈을 잃지 않으려고 장기 투자를, 그 투자 기간을 길게 하는 거죠. 일반 투자자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집중적으로 찾아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엄청난 시간과 자기 노력을 들여야 되잖아요. 게으르게 하려면 시간을 길게 늘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투자책의 선은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나 돈을 잃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를 재테크적으로 해석하면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했을 때 한 종목이 떨어져서 한 종목이 올라주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들이 이제 ETF나 이런 걸 쫙 했는데 다 빨간불이에요. 이게 좋은 걸까요? 이건 좋은 건 아닙니다. 내가 그 시대에 맞는 아주 그냥 핫한 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주가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두 종목, 한두 ETF는 파란불이어야지 제가 그걸 살 수 있잖아요. 하락할 때만 산다면. 저는 이제 그런 원칙인데, 그래서 빨간불, 파란불이 이렇게 동시에 들어가는 게 좋더라고요. 빨간불은 그냥 놔둡니다. 파란불인 종목은 봐요. 1% 이상 떨어졌는지 전일 대비해서 자기의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하락할 때만, 세일할 때만 사는 전략으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있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해서 돈을 잃지 않으면 결국엔 가정의 재정적 어려움 없이 공동체의 선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인지 점검을 하시고, 이렇게 오늘 장이 좋을 때 전부 다 빨간불이에요. 그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럴 때 한번 리밸런싱 하면서 좀 하락하는 것들을 찾아볼 필요도 있어요. 작년에 슈드가 그랬잖아요. 올해 S&P 500이나 미국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내가 현업에 집중하려 하는 겁니다. 본업이 이거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여기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현업이 갑자기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 그런 경우잖아요. 삼성전자, 마이크론, SK 하이닉스가 이런 정도의 창고에 D램 반도체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재고가, 악성 재고가. 근데 AI 시대에 D램이 많이 필요하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만 우리는 D램이 덜 들어가고 뭔가 첨단 어떤 무슨 HBM 이런 게 더 될 줄 알았더니 기본 그 예전에 저질 반도체라는 그런 D램 반도체가 엄청 많이 필요한 거였어요. 근데 그게 돈이, 단가가 계속 내려가니까 사업자들이 없었죠. 전 세계 제대로 된 D램 업체가 3군데밖에 없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2군데나 있으니까 코스피가 이렇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있을 때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매도해서 현금화했거든요. 기업처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는 그렇게 했잖아요. 삼성전자는 자기 현업을 충실히 했고 옛날에 사놓은 어떤 네덜란드의 그 첨단 반도체 회사, 그 회사의 기계를 들여오니까 이 회사가 좋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그 회사 그래서 주식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이런 거거든요. 가장 완벽한 포트폴리오는 이 현업과 이게 집중되는 게 아닙니다. 현업은 정말 엉뚱한 일인데 내가 투자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상호 보완 효과가 있겠죠. 이게 좀 자산이 좀 주춤할 때 내 현업이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현업도 장기 근속해야 되는 거고 투자도 장기 근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뭘까요? 기업 뉴스가 아니고 거시경제 뉴스를 20분 봤으면 당신은 19분을 낭비한 거다. 뭐 이런 정도의, 처음에는 좀 교만함?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투자에 실패하시는 분 중에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많다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 수익이 그게 아닙니다.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실수거든요.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거. 언젠간 떨어질 거야. 난 예적금만 믿을 거야. 뭐 이런 것들. 이게 투자의 세계는 상식이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투자의 게임이기도 하고 여기서 승부가 많이 나기도 하지만 이건 진짜 전부 다 승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게임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이 주시장 안에 혹은 금융투자, 주식만이 다가 아니죠. 금 원자재 같은 것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ETF로 담을 수 있으니까 ETF 얘기하는 거지. 이런 투자의 세계에서는 결국 시장에서만 나가지 않으면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거시경제 공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시경제라는 거는 사실 실험실 안에서 어떤 조건이 완벽했을 때 이게 통하는 거거든요. 고용과 뭐 주가의 관계,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예전에 그런 어떤 경제학을, 정통 경제학을 배우신 분들은 지금의 경제를 하나도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런 기본은 제가 그랬죠.
투자포트의 기본이 따로 있다고. 근데 기본이 무시당하는 이런 시대 경제학도 제가 그 20분제 19분 그런 생각을 했다가 지금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기본을 갖고 있어야 돼요. 원래는 이랬는데 지금 통화량이 늘어나서 이렇게 흔들렸지만 결국 정상으로 회귀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저 스스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에서 안 나가거든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대부분이 설명이 안 되니까 일단 시장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네, 현대금융이 드디어 끝났구나. 이렇게 해서 나간 거거든요. 주식이 폭락해서 나간 게 아니고 부동산으로 인한 어떤 이 금융투자업계가 전체가 망하겠구나. 이 거래도 안 될 수도 있겠구나 해서 그냥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웬만하면 안 나가죠.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리스크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거시경제 공부가 본인이 스스로 알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공부가 과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긍정적인 뉴스도 찾아보시고 그리고 많은 투자의 석학들이 투자와 전혀 엉뚱한 인문학이나 이런 데서 그 아이디어를 얻어요. 저도 얘기했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포트폴리오에 적용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많은 인문학적 소양을 좀 쌓았으면 좋겠어요. 금융이랑 이렇게 해서 어려운 용어 뭐 PER, 뭐 배당 성장률, CAGR 뭐 이런 복잡한 걸 공부하려고 시간을 많이 들인다기보다는 그건 기본만 딱 하시고 거시경제고도 좀 기본만 하시고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산책을 하면서 내가 읽었던 인문학적 거기에 다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투자라는 건 어떤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하나의 동기가 되는 거니까 우리 실생활에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지금 AI 시대에 각광받는 것도 인문학적 소양이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어떤 틀을 내가 나한테 내 투자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제가 뭐 QQQ나 S&P 500, 코스피 200, 최근엔 코스닥 150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배당에서는 교과서가 슈드가 있습니다. 너무나 그 어떤 ETF 종목 편입의 기준이 투명하고 심플해요. 10년 이상 배당을 줘야 된다. 끝. 구글을 못 들어가죠. 몇 년 더 배당을 줘야 되니까. 이제 시작했으니까. 구글이나 메타는 이제 최근에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기준이면서도 완벽하죠. 10년 이상 배당을 주려면 제 주변에 뭐 사장님들 있지만 월급, 인건비, 세금 다 내고 이제 본인 남은 거는 본인 돈인데 거기서 쪼개서 제가 생판 모르는 남한테 준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걸 10년 이상요? 그러니까 대단한 기업이고 대단히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는 뭐 투자은행들이나 뭐 에너지 기업들 뭐 골고루 들어가 있는데 주로 다우 위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우도 좋은 건데 배당 ETF의 슈드. 제가 이 작년 말에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받은 게 슈드 망가졌는데 어떻게 하냐 이랬거든요. 작년에 마이너스 수익률이었으니까 주가는 배당은 나왔죠. 분기 배당이고. 그러니까 슈드가 인기가 없었던 이유는 주가 마이너스죠. 배당이 분기 배당인데 뭐 얼마 안 돼요. 3%도 안 되니까 배당률이. 시중은행 금리도 안 되죠. 3개월에 한 번씩 주니까 커버드 콜한테 안 되잖아요. 커버드 콜 매달 주잖아요. 어중간한 거예요. 그러나 이 투자처럼 명확하고 굉장히 제가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올해 몇 프로 오른지 아십니까? 15% 올랐습니다. 올해 1개월 만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테슬라 마이너스 9%. 엔비디아 가격 그대로입니다. 변동성만 심했지. 그러니까 기본은 남들이 이렇게 잘 안 보고 있을 때 또 해줍니다. 슈드 15% 올랐다는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작년에 마이너스였고 아니면 많이 떠나신 것 같아요. 한국형 슈드도 있는데 역시 두 자릿수 수익률이고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슈드가 기본이라면 조금 변형된 거. XLE 같은 거. 석유 메이저들 들어가 있는 거. 쉐브론, 엑소모빌 얘네들이 원래 한 몸이었습니다. 록펠러가 석유 제국을 이뤘을 때 하나 했다가 우리 조선시대 그런 얘기하죠. 양반인데 왕보다 궁궐이 크더라.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참수당하거나 뭐 삼족을 멸하거나 괘씸죄잖아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15개 회사로 자기 석유 기업들을 쪼개죠. 그중에 나왔던 것들이 엄청 많이 쪼개졌잖아요. 근데 쪼개지면 어떨까요? 같은 일을 하는데. 그리고 원래는 한 몸이었어요. 계속 다시 붙습니다. 계속해서 합병을 통해서 나온 게 이제 엑소모빌, 그다음에 쉐브론 이런 기업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두 기업이 또 합병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원래 한 몸이었으니까. 어쨌든 그런 XLE, 그 유가가 지금 안정적인데 왜 석유 메이저도 주가가 좋을까요? 엑소모빌은 사상 최고가인데. 석유의 부산물이 천연가스거든요. AI 전력원의 안정적인 게 물론 넘버 1은 원자력입니다. 넘버 2가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자들이에요. 이 메이저들이. 그래서 AI 관련주인데 아무도 그런 얘기는 안 하죠. AI의 연관성으로 올해 인기 ETF가 됐습니다. XLE도 올해 19% 올랐습니다. 주가가 배당률이 아니고 19%, 배당률 2.7%. 배당률 좀 만족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사상 최고가니까. 배당 수익이라는 건 배당금 나누기 주가잖아요. 주가가 오르면 배당률이 떨어지겠죠. 분모가 오르니까. 근데 5년 배당 성장률 6.6%. 나쁘지 않죠. 인플레이션이 이기는 정도니까. 그 다음에 국내는 플러스 고배당주. 현대차 그룹 중심. 기아차가 아마 비중 1일 겁니다. 현대, 기아차가 들어가 있고 은행, 증권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것들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장주 있는데도 플러스 고배당주 올해 주가 21% 올랐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그러니까 2월 9일자까지 그렇게 해서 올랐고 배당률 3.5%. 시중은행 예금금리도 좋네요. 주가는 또
21% 올랐으니까 지금 올해 수익률이 거의 25% 가깝습니다. 총 수익률이라고 하죠. 그리고 배당 성장률이, 저는 이제 배당 성장률을 더 중시하는데 복리로 불어난 거 13.6%. 왜냐하면 제가 정부에서 이제 은행이나 이런 돈 많은 기업들한테 압박을 했다고, 주주 환원 좀 해라, 계속 오너 고간에 채워넣지 말고 주주 환원 좀 해라, 그러고 압박했다고 했죠. 이런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거는 특히 좋은 게 절삭의 계좌에 담아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엑셀이 슈드 이런 것들은 다 미국 상장 ETF니까 절삭 계좌 못 담죠. 물론 한국형 슈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검색해 보면 나와요. 어떤 뭐 타이거나 에이스나 뭐 어쨌든 그런 똑같은 기초 지수인데 국내 상장 ETF로 돼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 사례 중에 하나 포함되는데, 일단 중도 해지, 돈을 빼서입니다. 돈을 빼면요, 첫 번째 돈을 빼면 세제 혜택이 깨집니다. ISA는 의무기간 조건, 유지 기간을 채워야지 세제 혜택이 온전히 적용됩니다. 근데 중간에 빼면 그 뺀 돈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 혜택이 없고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중간에 해지하거나 잦은 인출, 해지를 하면 절세 효과가 크게 줄어 실패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절세는 원금 보장이 아닙니다. 공격적인 자산을 ISA에 담고 실패했다고 해버리면 ISA 취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ISA는 세금만 유리한 거지 그 안에 담는 상품이 흔들리면 결국 손실은 똑같이 보는 거죠. 특히 단기간에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손실을 보거나 고점에 몰빵한 다음에 장기 보유를 못하고 손절하면 절세 혜택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사실 이거는 ISA에서 실패 사례가 아니고 모든 계좌가 마찬가지입니다. 직투 계좌도 큰 손들은 해외 직투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배당 등 금융소득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 누진이 됩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로 따로 떼어져 버리는 해외 직투 계좌로 해외 주식을 사면 분리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모든 계좌에는 다 이유가 있고 허투른 계좌는 없거든요. 근데 대신 기본은 절세 계좌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후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거기다 해외 직투를 한 거지, 이미 뭐 해외 직투를 먼저 계산하고 이걸 절세 계좌 해볼까, 그건 순서가 바뀐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야 될 걸 왜 안 하죠? 국가가 만들어준 좋은 제도를. 그래서 뭐 ISA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반 계좌도 마찬가지지만 매매가 잦으면 안 됩니다. 매매가 잦아서 좋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나 사는 사람, 매수만 하는 사람 있죠. 그게 바로 절세 계좌에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 여윳돈을 꾸준히 넣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 취지를 제대로 하는 거고, 이분들은 수익률은 무조건 보장됐죠. 마이너스로더라도 계속 넣기 때문에 결국 자산은 불어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절세 계좌에 넣으면 소비가 줄입니다. 내가 매달 50만 원을 목표로 하면 내가 그 이상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본인이 그런 어떤 금액을 정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 있잖아요. 자산별 걸 제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걸 담을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를 넣어야겠다, 그거는 제일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걸 제일 먼저 하다가 못 지키더라고요. 무리한 목표 150만 원 매달 넣겠어. 한 첫 2달은 하지만 세 번째 달은 그래 다음 달에 300만 원 넣자, 이러고 그냥 써버리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실패 사례가 되는 거죠. 꾸준히 못 넣으니까. 심지어 도박에도 나와요. 마틴게일 전략이라고, 계속 투자금을 2배씩 불리면 그 사람은 10번 중에 한 번만 이겨도 결국 다 손실을 복구하거든요. 결국 언제보다는 언제나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나 매수하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배당 성장률을 체크할 때도 5년 기준이거든요. 5년이 되게 중요합니다. 5년을 하시면 10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5년 이상 투자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사실 최고의 부자들은 누구겠어요? 코로나 때 하신 분이잖아요. 놀랍게도 5년입니다. 2020년부터 투자해서 2025년. 그분들은 다들 엄청난 부자가 됐죠. 그분은 객관적인 부자가 됐죠. 근데 대신 5년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2022년에 한번 흔들렸거든요. 그때 많이 떠났는데 저도 많이 그때 투자금을 줄였었거든요. 너무 후회는 하는데 결국 그때 더 확신을 한 것 같아요. 아, 투자라는 거는 매매가 아니구나. 결국 계속 쌓아가는 거구나. 마음 편한 투자를 위해서는 수익률 체크보다, 그리고 주가 체크보다 항상 내가 보유 수량 얼마 있고 내가 매달 받을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산이랑 그런 거 주가를 체크하지 마시고 주식 보유량이 얼마지? 그다음에 향후 10년 후에 월 현금이 어느 정도 되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은 위험률이거든요. 리스크거든요. 수익률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원금 보장이라는 건 없지만 어차피 인플레이션 시대 원금 보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통화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이 덜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10%가 넘었거든요. 예금 금리가. 그러니까 자산을 쌓아갈 수 있었죠. 지금은 S&P 500 이 예금 금리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 개별 종목이 옛날에 주식 같은 하이 리스크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